12월 9일 정치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주당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당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 등장한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기상천외한 편법인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외교 정책 행보를 이어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시대 정신은 국민들이 정하는 거라며 공정이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년 인재로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오늘도 뜨겁습니다. 마스크를 쓴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표현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는데요.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걸로 알려졌죠. 조금 전 예정됐던 노 위원장의 TV 연설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그간의 발언들을 싹 구글링 중이니 좀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정치 평론을 하지 않겠다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비평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를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 하자는 없던 사람이라고 평했는데요. 평소 욕설 논란에 대해선 이제 안 그러면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은 선대위 합류 등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선 정치 참여는 예정됐던 수순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컷, 유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의 수어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는 이제 물 다 마시면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유 실장, 국민의 오늘 뉴스가 워낙 많으니까 차근차근 또 속보 반영하면서 가는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를 고발 조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공감TV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실명 인터뷰를 내보냈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오늘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따가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원 제안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후보 대 후보, 선대위의 구도로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언급해놓고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또 총괄선대위원장을 직접 저격을 했네요.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이다라고 조금 이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상황실에서 좀 다룰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서둘러서 갈 거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연말 신규 확진자 10,000명을 넘기고 사망자도 하루 1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까지 나왔죠.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논란,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역시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층에 대한 접종 이득이 명확하다며 시행 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위중증과 치명률,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집 팔라더니 만점은 단 1명, 마지막 사진을 보다가입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0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57명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경신했죠. 사망자는 57명입니다. 곧 하루 신규 확진자 10,000명, 위중증 1,000명, 사망자 100명 돌파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만 명이 되면 현재 저희 의료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부분들이 될 것인가가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조금 너무 낙천적인, 낙관적이 아니었던 생각은 들고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병상 부족 상황 때문에 이제 중증 환자 치료가 제때 안 되는 상황들이 사망 환자 100명 넘는 것도 정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정부의 코로나 수리 모델링 TF가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연말 확진자 10,000명 돌파 시나리오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위중증에 이르는 중증화율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인데요.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관리할 수 있지만 중환자가 늘면 의료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의 근거였던 중증화율을 잘못 계산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료적 조정들이 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중환자실 환자를 받지 않거나 전원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은 지난 7월 0.1%대에서 5개월 만에 1.42%까지 14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9위고요. 세계 평균인 1.41%보다 높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1% 이하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방역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60세 이상의 그 접종률이 아직 좀 미진한 상태예요. 3주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동이라든지 만남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 뜨겁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앞에선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60개가 넘는 단체의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요. 주사기 팻말을 든 시위대가 정은경 청장과 유은혜 교육부총리 가면을 쓴 이에게 접종을 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청소년층 백신 접종의 이득이 명확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대 여론에 놀란 질병청이 긴급 특집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청소년의 접종자 이상 반응 신고율은 약 0.28%로 19세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요, 미국과 유럽 등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권고합니다. 다만 접종을 권장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은 다르죠. 이 청소년 방역 패스는 사실상의 강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은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 했으나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서 다른 결정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항상 죄송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청소년 방역 패스 반대 국민청원 벌써 33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고3 학생 452명이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침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학원과 독서실 출입 제한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면서 부작용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백신 접종률 보이고 있습니다.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자발적 접종률도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 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 반응 신고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교육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총 111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거나 넘기를 대기 중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하고 당도 추진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중에 도시개발법과 주택법도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 쉽게 말해서 대장동 방지법입니다.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 이 세 가지를 발의했는데요. 자, 이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발이익 환수법은 왜 빠졌을까요? 자, 민간업체의 개발 부담금을 계획 입지 40%, 개별 입지 50%로 상향하고 부담금 감면 특례 규정을 3년마다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찌 보면 대장동 방지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처리 반대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후에 방지법을 해야지. 사후에 방지법 먼저 하고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머리와 신발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양심이 없습니까? 네, 대신에 국민의힘은 소위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장동처럼 민간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또 지자체장의 시행사 선정과 이익 배분 등에 대해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이익에 대해서도 조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또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임하셨던 대장동 게이트를 셀프 면죄부 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이 부당이득 환수 법안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동료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 통과된 법안 뭐가 있을까요? 전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3년 이하라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LH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개정안을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을 한 경우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임차인은 집합금지 제한 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걸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집 팔라더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김현미 전 장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네, 방금 들으신 그 발언 당시에 김 전 장관은 다주택자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기 연천군의 단독주택은 팔았는데요. 매입자는 김 전 장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걸 또다시 여동생에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 집을 팔면 그 집을 우리가 쓸 수가 없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 집을 그 서재로 쓰기 위해서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우리는 이제 그 집을 세를 얻었죠. 세를 전세를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거고. 네, 앞선 시민단체는 김현미 전 장관을 부패방지 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사람, 김 전 장관과 남편, 그리고 동생 2명 등 총 4명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 만점은 단 1명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답게 만점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는데요. 사회탐구를 선택한 문과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다정회에서도 직접 풀어봤던 국어, 특히 국어의 변별력이 매우 높았고요. 수학에서는 문과와 이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서 문과생들의 수능 최저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따는 수험생 비율은 6.5%,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사진을 보다가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고요. 가격이 74.99달러,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인이 든 건 229.99달러입니다. 대략 2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억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반쪽을 찢어서 지금 우리처럼 반쪽을 찢어서 난 남자답게 그렇게 널 잊고 싶어서 사진을 찢어버렸어. 혼자서도 잘해낼 거라고 난 없이도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만약 네가 딴 사람 만나면 행복을 빌어줄 거라고. 난 없이도 네,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 옆에는 친필 메모도 곁들였습니다. 남북 간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아주 좋아했다. 그는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라고 썼습니다. 또 미국의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의 합의를 이뤘을 것이다. 자신의 대북 정책을 추켜 세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에 우리는 다시 위대해질 것이라면서 차기 대선 출마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네, 목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군요. 국어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풀어봤을 때 저하고 박마커가 맞췄고 국문과 출신 2명이 틀렸죠. 아직 기억이 나네요, 아주 새록새록. 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법원에서 또 하나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생명과학 2조 20번 문항이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 처분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그 결정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일 성적표가 배부가 돼요. 그래서 성적표가 일단 배부가 되면은 수험생들한테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인용을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다만 본안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이 진행이 돼야 그 문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이 이제 가려지게 될 거고요.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명과학 2 시험 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7,000명한테는 7,000여 명한테는 내일 이제 통지표가 성적표가 통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관련한 속보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좀 저희가 얘기해 봤고요. 더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이게 동물 종과 관련된 질문인데 뭐 지금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좀 당장 궁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이 많아요. 자, 일단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제 확산세가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거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은 연말 연초에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인데요. 질병관리청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이달 말에 신규 확진자가 8,000에서 9,000명대, 내년 1월 말에는 8,000에서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1월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또 겨울철을 맞아 유행 규모가 언제든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내놓은 예측 규모는 더 큰데요.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를 기준으로 이달 22일에는 8,700명, 31일에는 12,000명을 넘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중환자 수도 1,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온라인 포럼을 열었고요. 오늘은 정은경 청장이 오후에 특별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뜨겁기 때문인데 아까 잠깐 이제
저희가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접종 이득은 명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청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의 지속을 위해서 12세부터 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또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12에서 17세 청소년의 접종자 이상 반응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건, 약 0.28%로 만 19세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18세 접종을 시작할 때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적극 권고하는 걸로 정부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4차 유행에서는 소아청소년에서도 위중증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는 내년 2월부터 12살에서 18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2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 등은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황인데요. 일부 고3 학생들은 방역 패스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이건 해외 소식인데요. 코로나 밀접 접촉자인 총리가 클럽에서 새벽까지 춤을 춰서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인데요.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요? 네, 올해 만 36살이고요. 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트 클럽을 방문해서 새벽 4시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한 현지 잡지에 실리면서 알려졌고 이 비판 여론이 커졌는데요. 이 산나 총리는 더 나은 판단을 했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Niin minun olisi pitänyt ymmärtää se vielä myöhemmin toiseen kertaan varmentaa, että pitääkö tämä ohjeistus paikkaansa. Ja minun olisi itse pitänyt käyttää siinä parempaa harkintaa ja varmuuden vuoksi olla menemättä ja olla olematta ihmisten ilmoilla ja varmistaa tämä vielä toiseen kertaan. Pyydättekö anteeksi? Pyydän anteeksi ilman muuta sitä omaa käytöstäni ja toimintaani. En ole toiminut tässä parhaalla mahdollisella tavalla ja siitä pyydän anteeksi. 네, 핀란드는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도 2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 밀접 접촉자도 별도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삼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일이 다 있네요. 신체과학으로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너무 별일이라 제가 좀 많이 더듬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원픽도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위중증 또 최고치, 새해 확진자 10,000명 넘는답니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37살 청년 소상공인으로 영입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노 위원장은 과거 사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가 검토하고 있다. 오늘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제가 검찰에 26년간 일하면서 또 많은 호남 출신 그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왔고 호남에 대한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공로를 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네, 호남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제 서울에 사는 호남 사람들을 만나서 각별한 애정을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요. 재경 광주 전남 향후에 창립 66년 만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대선 후보가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호남 표심이 이번 대선 승리의 관건이라고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어제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자면 위기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에서 기존 대선들에 비해서 큰 지지를 얻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네, 호남 출신 인사들도 선대위에 연이어 영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출신 인사들인데요.
호남 민심에 구애하겠다는 의지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는 지난 5월 18일 5.18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의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무얼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썼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 5.18을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다큐멘터리 잘못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저는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재단하는 것 자체가 5.18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누구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논쟁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5.18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것, 호남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앞서 윤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5.18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거취 문제를 거론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이 마음의 고향이라더니 마음의 고향에 대놓고 총질하는 혐오병자 노재승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핵심 중도층을 끌어오는 거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좌클릭을 이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고 당신이 지금서부터 제일 앞장서서 내세울 과제가 뭐냐. 우리가 약자와 동행을 갖다가 하는 정부가 되겠다 하는 이것을 앞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자와 동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확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갖다가 정상적인 소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져갈 거냐. 반면에 노재승 위원장은 가난 그리고 검정고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 쓴 글인데요. 우리나라 리더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이 정말 싫습니다. 정상적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습니다. 검정고시 치르고 어쩌고 한 걸 자랑합니다. 그저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들을 모욕할 뿐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매한 국민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개밥에 빗대면서 개, 돼지 되지 맙시다 제발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없었으면 노동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새벽부터 곡괭이질이나 했을 사람들이라면서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땡깡만 부릴 줄 아는 겉늙은 철부지 어린 애 땡땡들이라고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전 사인의 위치에서 한 말이라고 했는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선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노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과거에는 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개인적인 소회를 감정을 그 SNS에 올린 것에 불과하다. 자기가 이제 공인인 선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한 처신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본인 선거면 본인의 선거에 나와서 예를 뭐 내가 저 과거에 이런 이야기였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남의 선거를 도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인 선거면 차라리 그걸로 심판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아니냐. 네, 문제는 후보의 결정인데요. 윤 후보는 선대위가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구글링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치 제3자의 위치에 선 듯한 발언이죠.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침에. 본인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그거는 제가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후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선대위와 상의를 하는 것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이 노 위원장의 과거 발언, 최근 국민의힘과 또 윤 후보의 메시지와는 결이 좀 다르죠. 논란이 길어지면 어떤 것이 진심이냐 의심을 받을 수 있을 듯도 한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김성태 전 의원과 또 여성 비하, 독재 찬양 발언을 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원장의 영입을 철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윤 후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뭐 그 사건을 검찰에서 맡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인가 8년에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 경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이 있으면은 그때. 네,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논란이 된 영입 인재들 추천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가 잘 안 보인다면서 숨바꼭질 전략이냐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김구 선생님을 폄하했던 그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입장을 묻자 선대위가 검토 중입니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네. 학생한테 너 생각 뭐냐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알 겁니다라고 대답하는 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노재승 위원장의 정강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고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과 충청,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또 다른 중요 공약 대상 바로 2030 MZ세대입니다. 바로 맞아요 류민지, 유 실장이 나설 차례죠. 윤 후보는 어제도 이준석 대표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서울 대학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최신 유행이 된 달고나 뽑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릴 때 연탄불 놓고서 못 뽑으면 죽는 거야? 아니요. 쉬운 거로 해주십시오. 저희는 원래 그거를 손으로 했거든. 네, 맞습니다. 저희 별 모양. 별이요? 스타. 우리 후보가 스타니까. 예. 사망이야, 사망. 야, 왜 깨진 거 좀 보여주세요. 얼마죠? 예, 2개 4,000원입니다. 예, 4,000원. 한돈 드려야지 당연히. 이거 안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 예. 아니 1,000원. 이거 5만 원짜리. 아, 예. 난 이거 5,000원짜리인 줄 알고. 예. 네, 윤 후보는 주로 젊은 세대들을 만나는 일정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옷까지 맞춰 입은 모습이었죠. 네, 윤 후보와 이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이 삼각편대를 앞세운 삼두 코끼리 선대위 안정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당내에서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 다른 발언들이 나온 건데요. 김종인 위원장 어제 10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죠.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그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데 정작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이 제시했던 50조 원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대선 전에 민주당과 논의할 수도 있겠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제가 그 50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걸 받아들이고 했다면 참 다행인데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이번에 뭐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이 100조 원 기금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집권 후의 전략이라고 하면서 사전 협의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코로나 대책에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0조든 100조든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큰 금액이죠.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이 돈을 언제 어떻게 만들고 또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엇갈리는 말만으로는 짐작이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 봉합됐을 뿐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노선 자체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철폐, 또 52시간 근무제 폐지 이런 것 같이 그야말로 초기 자본주의로 돌아가서 노예 노동자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김종인 위원장은 맹목적으로 시장에게 맡기는 것은 정서적 불구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국가 개입을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한 지붕 두 가족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김종인 위원장의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재승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당이 빠른 시일 내에 결심할 것이라면서 이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버티는 노재승, 선대위 검토 기다리는 윤석열, 100조 지원금 혼란. 네, 노재승 공동위원장 논란 관련해서는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 정치부의 중에 그 속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경질 조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 저희가 이제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이제 관련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 관련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여야 간에 통일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은 조금 이제 어제하고는 약간 톤이 달라졌는데 집권 후에 논의할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집권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처리하는 대책이라면서 민주당과는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즉각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한 답인데요. 윤 후보가 50조 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추경을 또 할지 여부는 현 정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비판했는데요. 하루 만에 무책임하게 발을 뺐다고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에 한가닥 기대를 가졌을 소상공인에게는 정말 허망한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제안에 즉각 사자회동으로 화답했던 우리 당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하루 만에 무책임하게 발을 뺄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목소리 높여 제안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 발언을 말했으니 지금 당장 선대위 대 선대위 혹은 후보 대 후보로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100조 원 지원을 언급해놓고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건 김 위원장이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라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진 않겠네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할 일이다라는 분명하게 또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자, 앞으로 어쨌든 과정 속보 좀 더 챙겨보고요. 노재승 위원장 관련 논란 아까도 이제 유 실장이 설명했지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번 과정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선대위 논의에서 가부간의 결정이 될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전 녹화된 오후 3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을 듣고 여론을 살펴보자는 식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당에서 사퇴 권고를 했지만 노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정강정책 연설을 취소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서 그동안 이 노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을 싹 구글링해서 본다고 하니까 좀 있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즉답을 피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질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노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과거 문제 때문에 영입을 취소했던 사례가 있다고 한 겁니다. 7시간 만에 영입을 철회한 함익병 원장 등의 사례를 염두에 뒀던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내에서는 좀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강제 사퇴를 고려 중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일단 본인의 판단에 맡겨보는 게 도리다. 노 위원장 본인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를 염두에 뒀다고도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겠다는 청년의 청을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청년 인재를 우리에게 필요할 땐 불렀다가 필요 없다면 그냥 자르느냐라고 기자들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발언들을 구글링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잖아요. 구글링을 하면 할수록 논란의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링해서 좀 살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5.18 폄훼 논란, 정규직 제로 발언, 또 백범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등이 좀 공개가 됐었죠. 오늘은 또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빗대고 또 마스크를 쓰자는 시민들에게 우매한 국민들이라고 칭한 발언이 추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광복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노 위원장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재승의 언행은 전형적인 일배류의 인식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과거 좀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과는 선을 긋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가끔 갑갑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겁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뭐를 깎아내리려고 하냐 이런 건데 그분들은 하루만 사는 분들 같이 그렇게 자꾸 평론을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저희가 선거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노재승 위원장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놓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 옆에 이제 물음표를 달았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추천 안 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요. 자, 지금 이제 깜짝쇼 형식의 인재 영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으로 합류한 금태섭 전 의원인데요. 금 실장은 노 위원장의 인사는 본인이 합류하기 전에 결정됐던 일이라면서 논의를 통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깜짝쇼 형식의 인재 영입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정치권에 새 인물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초창기에 효용성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감동도 없고 서로 상대방이 영입하는 인물을 이렇게 과거 발언 같은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는데요. 금 실장은 민주당의 당론을 거스르고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탈당했었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선대위에 합류했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 나서 입당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좀 출렁거리네요. 조멘토. 네, 우선 그 한국사회연구소 KSY 조사를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가 32.7%, 윤석열 후보가 38.3%입니다.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인데요. 반면 MBS 전국 지표조사에선 이게 오늘 나온 조사죠. 예. 네.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6%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MBS 조사의 경우에는 이 후보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2%포인트 올라서 지지율이 역전된 건데요. MBS 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 건 10월 넷째 주 이후에 5주 만입니다. 네. 다자 조사 가운데서 2명의 후보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네. 조멘토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오차범위 내에 그런 어떤 비교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뒤섰다 이게 의미는 없지만요.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상승세를 보인 그런 결과가 오늘 추가로 나왔네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버티는 노재승, 선대위 검토 기다리는 윤석열, 100조 지원금 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하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불법 촬영입니다. 유명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보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려던 30대 권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취재하던 취재진과 만난 뒤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출국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권 씨는 지난 6월부터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영상만 60개를 넘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자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 당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중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수험생 측 대리인은 수능과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들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는데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 취지를 고려해 2차 임용시험에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일부 조작입니다. 유명 도넛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모습 등 위생불량 논란을 부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9월 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는 해당 공장의 위생 문제를 찍어서 제보했는데요.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해당 공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기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측은 경찰이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총치한 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혜였습니다. 백반정 이따 다시 한번 만나요. 속보 챙겨서요.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내세우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당의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의원 3선 제한, 면책특권 폐지 등을 과제로 제시했죠. 또 유시민 작가가 정치평론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본격적인 차별화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연이은 사과와 반성에 이어 문재인 정부 비판에도 나섰죠.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민주당도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 전제를 깔았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 인사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두 사람이 다 저쪽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럼 적어도 이 사람들을 발탁한 분들은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제일 지금 우리가 뼈 아프고 또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사 대책과 같은 정책을 왜 정권 초에 안 했을까 하는 그건 정말 아쉽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은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다 평가를 했는데요.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의 길이 있고요.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될 그런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 역시나 높은 문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고민이 좀 됐을 텐데요. 확실히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 생산적인 차별화는 필요한 겁니다. 차별화를 하면 안 될까? 차별화를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더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기존 민주당과 차별화에도 나섰는데요. 위성정당 금지,
국회의원 3선 제한, 면책 특권 폐지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제 역할을 못했다 쓴소리도 냈죠. 합의와 타협이 합리적 결론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고수하기 위한 발목 잡기, 성과를 내는 것을 방해해서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행태라면 그건 극복해야 될 일이고 또 그 극복을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의 질책 때문일까요? 민주당은 오늘 10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 법안들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한 만큼 예산과 법안의 집행 상황을 챙겨서 코로나 안정과 민생 회복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냐 나를 세웠는데요. 대장동 특검법부터 처리하라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연히 처리되었어야 할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노골적 거부로 인해서 법사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방탄조끼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을 한 줄 알더라. 이재명식 속도전, 몽골 기병 같다는 평가인데요. 이 후보가 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 몽골 기병 선대위라고 하는데 말 타고 달리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습니다. 예. 이재명 선대위의 의도한 바도 일부 있어요.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예. 국민께 다가가는 것은 선대위보다는 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나. 예. 후보가 국민의 전면에 보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민주당은 꼭꼭 숨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힘 선대위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방패 선대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 재난 지원을 백조하자, 네. 민주당과 협치 내각을 하자, 마치 대선 후보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1대1로 붙어보자는 건데요. 대선을 축구에 비유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후보는 손흥민, 원톱이지만 윤 후보는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 세 명의 삼각편대. 네. 자, 과연 시너지가 클까요? 이강윤 소장님? 3대 1인 형국이네요. 방금 언급하신 네, 세 사람과 네. 저쪽 당에는 이재명 원 스트라이커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손흥민처럼 네네. 이쪽은 네. 세 명의 공격수와 뭐 미드필더 이렇게 보이는데 네. 한지붕 세 가족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전 플러스 요인은 많다고 봅니다. 다만 팀 플레이가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겠죠. 스트라이커 윤 후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역 시너지는 뭐냐? 홍준표 안철수 어떻게 할 겁니까? 협력이 될까요? 여기까지 흡수해야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 여기에다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그리고 김병준, 김한길 각 위원장들과의 관계 순조로울까? 이런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앞서 이 후보는 선대위를 실무형 조직으로 바꾸며 16개 본부를 6개로 줄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직책이 사라진 의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도 단독 드리블만으로 골을 넣긴 쉽지 않죠. 손편지도 좋지만 역할을 마련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원톱으로 싸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유시민 작가입니다. 선수는 아니고 관중일 뿐이다. 일단 선을 긋긴 했는데요. 지원 사격만큼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후보를 학습 능력이 뛰어난 발전 도상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발전도상국이었잖아요. 우리 이웃에는 요즘 뭐 퇴보도상국이라는 말 듣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만 발전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성형 정치인은 아니라는 건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미 FTA 같은 경우 그걸 추진한 거는 후보 시절의 노무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해 보건대 위험하긴 하지만 이 길을 우리나라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뽑아준 사람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달리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발전도상인 맞고요. 형수 욕설, 정과 사법 논란에 대해서도 신박한 비유로 엄호를 했습니다. 독재의 부패의 인권 유린의 뭐 그런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학살에. 그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지금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대한민국이 과거에 훌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흠이냐고요. 상처죠. 대한민국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유 작가는 5년 전 대선 땐 이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상황 당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발전도상인 이재명, 그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 작가의 분석,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득 이 동요가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두 잘한다. 시시때때 잘한다. 모두 잘한다. 우리나라가 잘한다. 네, 지금 저희도 이제 예상을 했죠. 관련한 속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노재승 국민의힘 잠깐 현장인가요? 지금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영상은 바로 조금 전에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공동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본인이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내용을 그 조익신 멘토가 이제 발제하는 사이에 좀 메모를 했는데요. 이제 과거 불거진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거친 문장으로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도 하차를 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 이제 노재승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죠. 그냥 뭐 과거의 일이고 또 이제 그 현재 정치에 뛰어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는, 묻어두고 가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예정됐던 그 방송사 정강정책 연설이 취소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글쎄요, 뭐 이제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은 조심스럽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노재승 선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으로 해서 사퇴를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자, 관련한 속보 지금 막 나왔고요.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소셜미디어는 물론 온라인 게시판에 직접 글을 써서 지금 이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후 딴게이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컴퓨터로 딴지일보를 보고 있는 사진을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딴게이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이용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후보는 눈팅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면서 친근감을 표시했고 그다음에 군사 정권에 이어 그 전두환 장군을 존경하는 전직 검사에 의한 검찰 정권이 들어설지도 모르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온라인 게시판 보배드림과 FM코리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FM코리아는 이른바 2대남들,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팬붕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FM코리아 사이트를 보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여기에서는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라고 적었는데요. 불쑥 찾아와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 글을 제가 한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진 않겠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내일이 이제 고 김용균 군의 이제 3주기잖아요. 이 후보가 오늘 안전대책에 관한 다시 한번 글을 올렸죠. 강조하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는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겠다라면서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만 봐도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같이 필수적 예방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망 노동자 10명 중 9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면서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소규모 영세 사업장 하청으로 떠넘겨지고 산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한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노벨 평화상 기념식, 수상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오늘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갈수록 좋아지신다, 덕담을 건네는 등 행사 시작 전에 잠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오늘 행사에서 나란히 인사말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탄압받으면서도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면서 그 위대한 성취의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자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거론했는데요.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가 와 있는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가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면서 국민의 67%가 종전선언을 지지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을 했다면서 5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오랜 망명과 감실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 번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제3지대 후보 그 행보는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후보의 그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서요. 안철수 후보가 듣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불쾌감을 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톡소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아직 자막이 안 나왔네요. 이재명 민주당도 차별화, 위성정당 금지, 유시민, 이재명은 발전 도상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도 함께 공격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재명 저격수로 원희룡 전 지사가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꽁 잡는 매다. 네, 꽁 잡는 매가 돌아왔습니다. 자칭 윤석열 잡는 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첫 번째 오늘의 인물인데요. 대선 경선 탈락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격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타깃이 윤 후보뿐만 아닌데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추미애 사냥감이 됐습니다. 제출격의 발단은 바로 이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그 줄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그 친구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줄리가 아니고 주얼리인데 주얼리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부르면 이제 주얼리 하는데 주얼리 다 줄리를 하기 때문에 줄리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인터뷰인데요. 이 내용이 추미애 레이더망에 포착된 겁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방송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요.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후보 측이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지만 쉬이 물러날 추 전 장관이 아니었는데요. 오늘도 건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의 약자라고 하는군요. 이미 심적으로는 김건희 씨를 줄리라고 특정한 추 전 장관, 김건희 씨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여염을 반대한다. 이렇게 오늘 떼는데요. 김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윤 후보 본인도 추미애의 발톱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매 특기죠. 수직 강화를 시전한 추미애의 먹잇감, 윤 후보가 예능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많이 혼냈어요. 대학 다닐 때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놀다가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 후보, 아버지가 가끔은 매를 드시기도 했다라는 고백인데요. 이를 들은 추미애도 매를 들었습니다.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발언 내용을 올렸죠. 그러면서 체벌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추 전 장관이 이 글에 댓글을 이렇게 남긴 겁니다. 글이 아니라 사진인데요. 사극의 한 장면을 캡처한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자신의 얼굴과 윤 후보의 얼굴을 합성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회초리를 들고 윤 후보의 종아리를 때리는 모습입니다. 사진 말고는 아무런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추 전 장관 본인 스스로 윤 후보의 엄한 어머니라고 생각한 걸까요? 윤 후보의 아버지가 든 매는 사랑의 매였겠지만요. 추 전 장관이 든 매는 분노의 매 혹은 추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추매의 활발한 사냥 활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곱지만은 않은데요. 김정화 민생당 전 대표는 윤 후보의 스토커가 되기로 한 추미애라고 직격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일치 추잡 오만의 인식 수준이 저급하다 못해 역겹다. 헛발질도 정도껏 하라. 이렇게 맹공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와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아라고도 했는데요. 사실 추 전 장관이 등판할 때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었죠. 최근 갈등에서 정권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사실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뭘 조금 제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羹 잡는 애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다 윤석열을 보고 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갈 때는 늠름한 장군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화잔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꿈은 높이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손짓을 했던 국민의힘당에 아마 입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추락을 하겠죠.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추나땡을 외치곤 했는데요.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약자죠. 윤 후보를 키운 건 파라리 추 전 장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이번에도 추나땡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권 인사가 아니라 배우 김부선 씨였는데요. 추미애의 광적인 집착이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국힘은 추다르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시급히 매시어라. 감히 국내명을 거역하진 마시라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추 전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걸까요? 어제는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 줄리를 키우고 있는 건가? 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은 벌어졌죠. 여권 입장에서도 옵담이 될 텐데요. 이젠 추 전 장관이 매가 아니라 대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첫 번째 인물이 자칭 윤석열 저격수였다면요. 두 번째 인물은 반대로 이재명 저격수인데요.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분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성남도시공사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근데 몰아주기 규정을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 유동규. 자, 첫 번째 의혹의 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 본부장인데요. 대선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집이 쫙 나죠. 아이돌이네. 거기 아이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후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진짜 속내는 그게 아니었죠. 원 본부장은 이 후보가 말을 쉽게 뒤집는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아 진짜 존경하냐?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뭐 국토보유세 하겠다. 근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원 본부장, 이 후보가 은연중에 드러내는 자신감도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윤 씨 토론으로 밟아버리세요. 뭐 밟을 것까지는 없고 실력을 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요. 원 본부장은 추나땡이 아니라 오오땡을 외쳤습니다. 토론 나오면 뭐 밟아준다 그러던데요. 저희는 그 오만의 오도방정을 떨면 저희는 땡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은 아니었지만요. 원 본부장의 자책골도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반말 논란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원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영입을 반대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의 악수를 권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반말을 섞어 사용하면서 비판인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원 본부장을 향해 버릇없다라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번지자 원 본부장은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적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대표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도 원 본부장과는 격없이 소통한 관계라고 수습에 나섰죠. 자, 오늘은 서로 상대 후보 공격수를 자처하는 여야 인물 2명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대선판 조연들의 활약상 앞으로도 주민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윤석열 잡는 추미애 재출격, 일타 강사 원희룡 55땡. 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는 물론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제 당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의 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주문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의 그 경기도 양평군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를 입건했죠.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는 비리 전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땅값을 조작 신고해 개발이익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도 언론에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2006년부터 본인 이름을 딴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에 900여 평 농지를 허위로 신고해 매입했고요. 이것은 분명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여주지청장 윤석열 사위를 등에 업고 부동산 개발 농단을 벌인 장모 최 씨나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벌인 최모 씨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양평 개발 사업에 장모 최 씨뿐 아니라요.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는 증거도 공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황대응 TF는 TK 의혹이 불거진 경기 양평 공운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장모 최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개발 사업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 명시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주당 TF는 김건희 씨는 양평 공운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의혹의 당사자라면서 윤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2018년 서울고등법원의 양평 공흥지구 이익배당금 민사소송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딸이 2009년 5월경 원고의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원고의 아들에게 공흥지구 개발 사업 투자를 권유했고 실제로 원고는 장모 최 씨에게 8억 원을 투자하고 개발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앞서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는 직접 이 사업에 관여하거나 대여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지만 양평 개발 사업의 핵심인 최 씨의 가족 회사 ESIND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김 씨가 예전부터 이사로 취임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TF가 이날 공개한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2009년 5월에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1년 전인 2008년 3월에 이미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결국 김 씨가 이전부터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2009년 5월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한 셈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퇴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보, 또 후폭풍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새는 안 물어보네요. 뭘 물어보?